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생활과 윤리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문화와 윤리해서 예술과 윤리의 관련성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 예술과 윤리의 관련성을 강조한 이제 다른 말로 도덕주의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죠. 대표적으로 플라톤, 그 다음에 동양에서는 공자를 배웠습니다. 특히 이제 동양의 공자는 예와 악을 강조했는데 이 공자와 대립되는 묵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약이라고 해서 음악은 필요 없다. 왜? 절약하는 악기를 만드는데 당연히 돈이 들겠죠. 우리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공자와 묵자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제 묵자 입장도 이해가 될 거예요. 이제 공자 같은 경우 그 사회 혼란의 원인을 인간의 도덕성 회복에 두고 이제 그것을 인과 예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의 착한 마음을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당연히 음악이 굉장히 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거예요. 반면에 묵자는 춘추 전국 시대가 굉장한 혼란 시대였고 전쟁의 시대였잖아요. 이러한 전쟁의 시대에 한가롭게 사람들이 음악으로 여유를 즐긴다. 먹고 사는 것도 하루 세 끼 먹는 것도 힘든데 그 정도로 힘든 시기인데 음악을 들을 과연 여유가 있을까? 묵자의 어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자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핵심 내용은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이 인간의 도덕성 회복에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가 서로 관련돼 있다. 특히 이 미적 가치가 인간의 도덕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이거 이제 대표적인 게 참여예술론.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를 여러분 교과 151쪽인데 여기 보면 이제 그림에 여기 이게 여러분들 그 게르니카라고 하는 피카소가 지은 게르니카라고 하는 피카소의 이제 고향이 스페인이거든요. 이 스페인의 내전 상황을 피카소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영상에 여러분들이 이제 등교하게 되면 한번 보게 될 텐데 이 피카소가 게르니카를 그리게 된 이제 피카소가 예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고자 했던 이제 그런 유튜브의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나면 한번 보실 텐데 여기 보면 그쵸 이제 뭐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 총 맞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의 참혹함을 표현한 그래서 도덕주의 입장의 참여예술론으로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복습을 해보면 도덕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도덕주의에서는 예술이 올바른 품성을 기르고 도덕적 교훈이나 모범을 제공하는 것,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울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술의 사회성을 강조하는 나오죠. 참여예술론을 지지한다. 그래서 참여예술론은 예술가도 사회 구성원이고 예술활동도 하나의 사회활동이므로 예술은 사회의 모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사회의 도덕성을 성숙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야 된다. 우리는 예술지상주의와 도덕주의 중 어느 하나의 입장만이 전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다. 자, 이제 오늘 이 도덕주의에 이어서 예술은 예술로만 봐야 한다라고 하는 순수 예술. 그걸 이제 책에서는 다른 말로 예술지상주의라고 표현해요. 예술지상주의. 자, 그래서 예술지상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는 관련이 없다. 즉
도덕은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는 거 맞아. 하지만 예술은 미적 가치만 강조할게.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서로 관련성이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술은 그 예술로만 봐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순수 예술론, 바로 이게 여러분들 참여 예술론하고 이제 맞닥뜨리는 거겠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하고 넘어가면, 자, 예술 지상주의는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관련성이 낮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이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 윤리는 그냥 윤리적 가치를 추구해. 그래서 예술은 예술로 봐야 한다. 그래서 이들은 순수 예술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은 예술가들이 이런 예술 지상주의, 순수 예술론을 주장할 겁니다. 즉, 예술가가 윤리적 기준과 관습에 상관없이 순수하게 표현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창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자, EBS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봅시다. 지난 시간에 그쵸, 육아의 도덕주의, 묵자의 비하까지 비교해 살펴봤죠. 오늘은 이제 예술지상주의, 다른 말로 신미주의라고 EBS 교재에는 표현을 했네요. 자, 이들은 신미주의 또는 예술지상주의는 예술의 목적을 미적 경험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산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로, 즉 미적 경험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그냥 내가 그림을 보고 내가 음악을 듣고 아름답구나, 멋있구나, 그냥 그렇게 느끼면 된다. 거기까지다 라고 예술은 미적 가치의 구현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즉 우리가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 착하게 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술지상주의 신미주의는 그냥 예술 작품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술은 윤리적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예술을 도덕, 정치 등 다른 것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다. 결국 이들은 예술의 자유성, 순수 예술론을 주장합니다. 순수 예술론을 주장해요. 그런데 이러한 예술 지상주의도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술과 현실을 분리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강구한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가 우리 인간 생활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예술 지상주의와 신미주의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아름다움,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건 나는 이게 아름답지 않고 내가 아름다운 이런 거야 라고 해서 본인만의 어떤 독특함만을 강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혐오감을 준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이제 사회 안에서의 어떤 인간, 이걸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대표자가 이제 와일드라 스핑건이라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이제 2019년도에 대수능에도 예술 관련돼서 이렇게 이제 기출 문제가 출제됐던 걸 실어놨네요. 자, 갑과 을. 신을 찬양하고 덕을 찬양하는 시만을 이 나라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를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 한다면 이성 대신 즐거움과 괴로움이 왕노릇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술을 아름다운 것만 갖고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덕주의. 반면에 을은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 여기 딱 첫 문장에 도덕과 상관없다. 예술가에게 도덕적 공감은 용납될 수 없는 구태의연한 양식에 불과하다. 예술가는 단지 아름다움의 창조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거는 신미주의.
또는 이제 예술 지상주의 이렇게 이제 두 가지의 입장 차이를 여러분들 이제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예술과 도덕과의 관계 관련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와일드라는 사람 한번 볼게요. 작은 정직함도 위험할진데 많은 정직함은 절대적으로 치명적이다. 왜? 사실 진정한 비평가라면 미의 원리에 헌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늘 정직해야 하지. 하지만 그는 모든 시대와 모든 유파에서 미를 찾으려고 할 것이지 절대로 정해진 관습에 따라 사고하거나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며 한계지 않을 것에 비평가는 예술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이 절대적으로 다르고 분리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네. 이게 핵심이겠네요. 그 둘을 혼동할 때 다시 혼란이 찾아오는 것이지 예술은 도덕이 미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다네. 역시 왜냐하면 예술의 눈은 아름답고 불멸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네. 그래서 예술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술은 자율적으로 바탕으로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순수 예술론의 대표적인 예술 주상주의의 대표적인 와일드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운 도덕주의 또는 신미주의, 즉 예술과 도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예술과 도덕은 그러면 어떤 관련을 짓는 게 가장 좋을까?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책에서 정리해 놨습니다. 먼저 자, 칸트는 미와 아름다움과 선, 도덕은 형식이 유사하므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 즉 칸트는 도덕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아름다움은 도덕과 긍정적인 효과를 냈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겠네요. 정약용, 그쵸? 실학자 정약용. 음악을 통해 인격을 수양하고 성인 완성된 인격체 될 수 있음을 항상 음악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역시 정약용도 도덕주의 입장이겠네요. 그죠? 자, 예술은 미적 가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와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어떤 인격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활과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이렇게 예술을 마무리 짓고 있네요. 자, 미에 대한 칸트의 입장, 자료 플러스에 또 나와 있네요.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이런 말 잘 기억해 두면 모의고사에 나올 수 있겠죠. 바로 이 점에서 아름다움은 만족을 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요구할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감각적 쾌락을 넘어서 순화된다는 게 거칠었던 마음이 착한 쪽으로 바뀌는 게 순화라는 표현하잖아요. 고용된 고귀함을 느끼며 사람들의 비슷한 준칙에 따라서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를 판단한다. 순수하게 감성적인 동물은 감각적인 즐거움만을 느낄 수 있으며 순수하게 이성적인 존재의 의욕은 선에 해당된다. 그렇죠? 인간은 선이라고 하는 도덕,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느낄 수 있는 선을 추구할 수 있고 동물이 느낄 수 있는 안락함을 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적 즐거움은 동물과 신적 존재 사이의 중간자인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며 감상적인 것으로부터 순수 이성적으로 나아가는 계기다. 자, 결국 인간은 도덕이라고 하는 자율적 이성을 바탕으로 도덕을 의무감으로 느끼는 그런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다움, 미도 역시 그러한 바탕 위에서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결국 미는 도덕성의 현실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도덕주의 입장, 칸트의 입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정약용도 다시 한번 볼까요? 정약용이 쓴 어유당 전서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지금 세속의 음악은 음란하고 슬프고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창 음악을 앞에서 연주할 때는 관장은 그 하극 관리를 용서해주고 가장은 자기 동복을 용서해준다. 세속의 음악도 오히려 그러한데 더구나 옛 성인의 음악, 옛 뛰어난 사람들의 음악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악은 공자가 얘기했던 예악은 잠깐 동안이라도 몸에서 떠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을 순하게 정화시키니까. 그렇지 않다면 성인이 어찌 그렇게 말하였겠습니까? 음악을 일으키지 않으면 교화도 끝내 시행할 수 없고 풍속도 끝내 변화할 수 없어서 천지의 화기에 끝내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음악이 인간의 품성 함양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역시 정약용도 도덕주의 입장에서 음악이 인간의 도덕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여러분 실제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이러한 도덕주의 입장에서 음악과 체육 공부, 특히 체육도 그렇고 음악 공부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교육에서도 고대 교육을 보면 3RS라고 해서 아주 이런 세부적인 과목이 나누어지기 전에 기본 과목으로 체육과 미술 음악을 필수 과목으로 가르쳤어요. 왜? 이제 그걸 배운 인간이 훨씬 더 풍부한 삶을 살고 정서적으로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라고 고대 그 옛날 사람들로부터 생각을 했던 거야. 이건 동양이나 서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도덕주의 입장에서는 역시 음악, 미술, 예술은 인간의 심성을 착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런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 분명히 차이도 있지만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제 그 점을 정확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술의 상업화 문제. 여러분들 이 예술의 상업화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예술론 할 때 예술은 인간의 어떤 이제 창작, 그 다음에 자유, 이제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나라에 보다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예술적 상황에서 볼 때 이러한 예술의 어떤 고유 영역인 예술가의 창작과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던 시대는 얼마 안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는 그 이제 사회의 어떤 이제 변화, 특히 어떤 정치라고 하는 부분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사회였습니다. 즉, 이 정치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암울했던 독재 시기를 끊고 이제 민주화 시대가 되면서 당연히 어떤 예술도 그 전까지는 이런 개인의 창작이나 자유를 무한대로 반영해 주기보다는 어떤 그 정치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정치인의 입맛에 맞게 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에 쓰인 적이 많아요. 그런데 뭐 역사 시간에도 관련된 내용을 배웠겠지만 뭐 약간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프로야구가 생기게 된 뭐 긍정적인 효과도 많지만 그게 프로야구를 만들게 된 여러분 그 계기가 국민들의 어떤 이런 정치적인 관심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프로야구를 만들었다라고 하잖아요. 과거 군사 독재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어떤 개인의 창작, 예술가의 창작이나 자유를 무한대로 이제 이렇게 보장해 주던 시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지만 여러분들 뭐 지금은 고인이 되셨을 텐데 연세대학교 교수를 지내셨던 마강수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대학교
이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이제 박사 논문까지 쓰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국문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해서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를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했으니까 당연히 글을 쓰셨겠죠. 당시 교수로 재직하면서 즐거운 사라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알겠지만 소설은 허구잖아요. 허구. 근데 내용이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뭐랄까 좀 너무도 파격적인, 지금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니진 않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제 본인이 대학교 교수니까 그냥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을 쓴 건데, 내용 스토리 자체는 그쵸, 교수와 학생 간의 이제 러브 스토리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 책을 냈을 당시의 시대 상황이 우리 사회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공공연히 얘기하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책이 금서가 됐어요. 시중에 팔면 안 되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는 이런 사람이 과연 교수를 해도 되나? 왜냐하면 교수 신분과 학생, 왜냐하면 여러분 대학생들은 성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납득하지 못하는, 그래서 일단 그 교수직도 내려놓게 되는 그 책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르치지도 못하게 되고 책 자체는 이제 팔 수 없는 이제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술의 관점에서만 보면 개인의 창작 자유, 특히 이제 그때 당시 이 책을 쓴 마강수 교수가 인터뷰에 그런 내용을 했거든요. 인간의 욕망, 물론 겉으로 다 꺼내놓을 수는 없지만 인간의 그 내면에 있는 욕망을 자신은 그냥 대리로 썼다라고 그 작품을 그렇게 해설했어요. 하지만 당시 시대 상황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너무 이제 과도한 조치였다. 그만큼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예술에 대한 어떤 창작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법정 다툼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다시 이제 뭐 복직, 이 즐거운 사라라는 책은 문학 작품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되고 뭐 다시 이제 교수를 할 수 있게. 근데 이제 쉽게 대학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겠죠. 어쨌든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결국 그러한 시기를 겪고 나서 결국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얘기를 선생님이 갑자기 왜 하냐면, 예술은 어찌 보면 시대를 굉장히 앞서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예술가들은 뭐 천재성을 갖고 있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들이 상상하는 영역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다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술에 있어 창작 활동은 어떤 기준이나 법칙, 잣대를 대는 순간 그건 그쵸, 억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전에 배웠던 신미주의 입장에서는 예술에는 그 경계 벽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은 2021년 뭐 2020년 최근에 겪었던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예를 들면 우리 뭐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N번방 사건.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N번방 사건 그러한 영상들 나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쵸.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지. 왜 그러한 생각은 그건 예술이 될 수 없어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우리는 혼자 무인도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아무리 뭐 뛰어나든 아무리 독창적인 예술가라 하더라도 이 사회 공동체,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표현하고 그쵸,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될 텐데, 이제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거는 어떤 개인의 일탈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게 일반적인 어떤 감정, 일반적인 도덕적인 감정을 넘어설 때에는 그쵸, 분명히 거기에 대한 평가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사랑이나 평화, 사람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 이런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감정들은 그 사람의 개인 감정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일반화시킨다. 쉽지 않은 문제고, 심지어 이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구 하나라도 피해를 본다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예술이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경계를 명확히 알아야 돼. 예술이라고 해서 무한대의 어떤 창작과 무한대의 자유가 허용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걸로 인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피해를 본다. 그거는 사회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외설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지금 이제 오늘 배울 이 예술의 상업화 문제도 이것과 여러분들 굉장히 맥락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올해도 이제 또 발생할 수 있는데, 가난한 예술가들이 그렇죠,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뭐 작년에도 그런 기사 나왔고요. 올해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무슨 얘기냐면, 그럼 예술가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술가는 어떤 창작, 자유 이런 것만 먹고 사는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예술가도 똑같이 하루 세끼 먹어야 돼요. 영양 상태 고려해야 되고요. 하루 세끼 못 먹으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결국 이 예술은, 오늘날 이 예술의 상업화라는 문제가 왜 나왔느냐? 결국 이 예술이 뭐와 만나는, 그쵸? 이 돈과 만나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발생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게 이제 현대의 어떤 새로운 예술의 사조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제 관점이 등장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뭘 의미하냐면, 자, 고급한 것과 저급한 것,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그러니까 성스러운 건 종교 같은 거, 신을 얘기하는 거, 속된 것은 그냥 세속에 흔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창조된 것과 기성품, 작가와 관객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모든 대상을 미적 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기존의 어떤 권위주의적 사고나 인간을 억압하는 제도를 혁신한 것을 포스트 모더니까, 모더니즘이 현대란 뜻이잖아요. 이걸 뛰어넘는 어떤 새로운 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팝 아트, 키치 이런 것들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표적으로 나온 거라고 얘기해요. 대안 없이 기존 질서의 가치 체계를 해체하거나 과거의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기존 작품을 혼성 모방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미술 시간에 미술의 사조로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거를 한번 배웠을 거예요. 뭐 선생님도 이제 팝아트 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백남준 씨 같은 선생님도 예술을 그렇게 막 조예가 깊고 그런 편이 아니어서, 이제 백남준 씨 하면 비디오 아트 막 테레비 여러 개 붙여서 이렇게 했고, 저게 예술품인가? 근데 이제 그걸 예술가로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건 그런 걸 처음으로 창작해냈기 때문입니다. 뭐 피아노를 갖고 연주하다가 피아노를 부순다든지 이런 행위예술, 이제 이런 것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나타나는 예술의 특징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예술의 상업화도 같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 이윤을 얻는 일이 예술 작품에도 적용되면서 예술 상업화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술 작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하는 대중매체의 발달로 특히 이제 이러한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술의 상업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술의 상업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요. 아니다, 예술의 상업화는 많은 문제가 있다,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측면, 요 두 가지 입장을 잘 비교할 수 있으면 됩니다. 먼저 볼게요.
예술의 상업화를 긍정하는 사람들은요, 특수계층만 누리던 예술 작품에 일반 대중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 상업화 문제다. 그쵸? 아까도 나왔지만 대량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게 모방일지라도 보다 많은 어떤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 예술 작품도 이제 그렇게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됐다. 여러분 뭐 세계사의 시간에 배웠겠지만 과거에는 그쵸, 예술 작품 귀족들이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뭐 음악 시간에 배웠겠지만 뭐가 있어요? 음악, 클래식 음악은 그쵸, 초창기에는 귀족들이 자신만을 위해서 연주하게 하고, 뭐 모차르트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렇죠, 귀족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술을 접할 수 없었죠. 근데 이런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이제 대중 예술이 발달하면서 상업화가 되면서 일반 사람들을 겪게 됐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측면은 예술가에게 경제적 이익은 물론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 그쵸?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가난한 예술가는 하루 세 끼 먹는 걸 걱정해야 돼요. 그러한 예술가에게 창작, 자유만을 얘기할 수는 없죠. 그 사람에게 그냥 무상으로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예술 작품을 돈으로 팔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술의 상업화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예술의 상업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런데 역시 여전히 부정적, 예술의 상업화는 문제가 있어 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는 겁니다. 왜? 1번, 작가의 어떤 예술에 대한 정신보다 대중을 중시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중들이 무엇을 좋아하지? 그럼 내가 그거 대중들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예술가들도 있겠죠. 그럼 이게 진짜 예술의 참 정신에 해당되는 거냐?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상업적 가치와 예술을 평가하는 척도가 됨으로써 예술 작품이 지향하는 어떤 미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를 간과한다. 즉 현대에 있어서 어떤 예술 작품이 훌륭해, 그거 얼마짜리 그림이야? 그러면 A 그림은 1억하고 B 그림은 예를 들어 100만 원 하면 1억짜리 그림이 훨씬 더 예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가요? 쉽게 판단할 수 없죠. 근데 이제 예술이 상업화, 이런 돈과 연결되면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1억짜리 그림을 그린 예술가 훨씬 더 훌륭하고 100만 원짜리 그림을 그린 예술가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술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오락으로 전략하다 보니까 그쵸, 관능적이고 말초적인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그쵸, 이런 것에 치우치게 됨으로써 예술의 어떤 질적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술과 외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네 번째, 상투적이고 기계적인 기법을 복제함으로써 예술 하나의 오락물이나 심심풀이 대용물로 전락시켜서 예술의 어떤 창조성, 그렇죠? 예술 작품이 위대한 건 창조, 전 세계 인류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독창성인데 예술의 상업화, 돈이 되면 그냥 비슷한 걸 계속 그려내. 그러면 어떤 예술의 본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의 상업화를 긍정하는 측면도 있고 부정하는 측면,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대중문화의 윤리적인 문제, 대중문화는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된 다수의 사람들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텔레비전, 인터넷, 라디오, 영화, 신문, 만화, 특히 이제 뭐 웹툰 같은 게 오늘날 여러분들이 젊은 세대들이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중 예술이겠죠. 이러한 대중문화는요, 대중문화에 대한 일상적 노출이 개인의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에 영향을 주고요. 대중문화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전파됨으로써 사회 변화에, 그쵸, 사회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중문화의 긍정적인 효과는 다양한 문화를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하게 공유함으로써 문화가 대중화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라는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대중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대중문화는 지금 얘기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러한 대중문화가 이제 윤리, 특히 이제 뭐 선정성, 폭력성, 그다음에 이제 자본에 종속된다라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입장이겠죠. 여러분들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여러분 다음 주 시험이기 때문에 진도를 너무 많이 나가는 건 여러분한테 부담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남은 시간에 여러분 시험 공부하면서 질문 있는 건 꼭 온라인으로 질문을 해주세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여기 대중문화와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업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